雨量은 제주도 50에서 100mm, 전남 20에서 60mm입니다.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5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최근 그 정치권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사이의 회담 방식에 관한 건데 황교안 대표는 1대1로 네. 만났으면 하고 있는 건데 청와대 쪽은 1대1로 만나는 건 안 된다. 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정치적인 어떤 교착을 푸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됐던 게 사실이고요. 네네. 하는 표현이 무슨 조직의 그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옷깃과 소매가 이제 예전에는 고관대작들이 좋은 옷을 입으니까 돋보이니까. 옷깃과 소매를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어서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하는 표현이 무슨 조직의 그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옷깃과 소매가 이제 예전에는 고관대작들이 좋은 옷을 입으니까 돋보이니까. 옷깃과 소매를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어서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 오늘 퀴즈는 팝콘 토론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코너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사이의 회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대1로 만나는 이것 회담, 땡땡 회담을 주장하고 청와대 측은 여야 5당 대표와 만나는 5대1 회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것 회담이라는 표현,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 아니냐라고 제가 지적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국가나 정당의 최고 우두머리가 만나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것 회담. 우리나라 정치권에선 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본래 이것의 뜻은 옷깃과 옷소매란 뜻인데요. 남의 눈에 잘 띈다 해서 우두머리를 뜻하지요. 지나치게 권위적이라서 요즘엔 잘 안 쓰는 땡땡 회담.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시면 됩니다.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힌트는 제 사촌 이름입니다. 예, 땡땡. 최땡땡입니다. 자,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기상천외한 오답 보내셔서 저를 웃긴 분에게도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 길 어떻게 함께 걸어왔는지 그대가 날 만나주지 않아 애태우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네가 믿어지지가 않아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에
그날까지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내 사랑아 나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영원히 둘이서 걸어온 이 길에 항상 햇살이 비추질 않았지 때로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 작은 우산을 함께 받쳐든 채 서로의 체온을 나눠 비바람 속에서 견뎠고 언젠가는 밝은 햇살이 다시 빛나리라 믿었어 그대 곁에서 머물러 그대 품에 안겨 꿈을 꾸며 나의 모든 소망과 꿈들을 너와 나누고 싶어 별이 뜨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내 사랑아 나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영원히 둘이서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 들으셨습니다. 항상 퀴즈 후에 나오는 노래 얘는요. 퀴즈 정답 힌트가 있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자, 5시 때 방송 못 들으신 분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변함없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팝콘 토론 코너 중에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보시죠. 영수에서 그 영수라는 표현이 무슨 조직의 그 우두머리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좀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자로 옷깃영 소매 숫자를 써가지고 옷깃과 소매가 이제 예전에는 고관대작들이 좋은 옷을 입으니까 돋보이니까. 옷깃과 소매를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어서 거기서 네. 유래된 말인데 네, 정답은 영수였습니다. 영수. 제 외사촌 이름도 영수인데요. 예. 자,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배재향님, 어제도 오신 것 같은데 정답은 철수회담. 네, 철수회담 아닙니다. 예, 철수회담 아닙니다. 영수회담이에요. 5002번 쓰시는 분 얄타회담. 네, 그리고 4087님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 영수가 들어갔는데 예, 박영수 특검은 아니었고요. 자, 8541번님 때가 어느 때인데 영수회담인가요? 그렇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과거 시대의 표현이죠. 영수회담. 4332번 쓰시는 분 우두머리라면 따거. 네. 자, 그리고 박상우님 단판. 네. 네. 그리고 K캔님 정답 지켜보는 회담. 네. K캔님이 예전에 좀 신박한 그런 문자 많이 보내셨는데 점점 감퇴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한 또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겠습니다. 0712번 쓰시는 분 퇴근길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영수. 연락처 검색해 보니까 영수가 10명이나 있네요. 자, 그래요. 9113번 쓰시는 분. 이분도 어찌 보면은 오답에서 정답하고 오답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독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박상용님 인해전술. 네. 그리고 아베당 한국지부님 네. 정수장학회담. 예, 재밌었습니다. 정수장학회담.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봅니다.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윤리특별위원회에 5.18 망언 징계안을 조속히 심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 망언을 한 김순예, 김진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수사 중인 과정에서 징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고율의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벌였고요. 그때 본의 아니게 의원실에 감금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틀 회견을 열어서 뜻을 기자들에게 전한 바 있었죠. 창문 뜯어서라도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했고요. 그리고 난항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인데요. 창틀 회견의 주인공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오늘 초대해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어요. 최이배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내용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니까 해외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반대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스스로 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 있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안의 좀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요. 네네. 이게 작년 6월에 그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이제 같이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검찰이 있고 행안부는 경찰이 있죠.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합의안을 만들어서 청와대 그때 예. 조국 민정수석께서 직접 PT를 했죠. 예.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던 안을 이제 국회로 보내왔고 국회에서 그걸 기초로 이제 법안 논의를 한 겁니다. 그 법안 논의 과정에 검찰에서도 뭐 열심히 와서 또 의견을 전달했고 뭐 경찰도 의견을 전달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뭐 검찰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우리는 말할 기회도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사실을 호도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검찰의 반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니까 글쎄 검찰에서 말이에요. 예. 내부 반발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검찰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또 조직의 좀 그런 것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네. 한 말씀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의 조직의 이기주의로 비춰진 거고 예. 그런 또 비난이 있으니까 또 그거를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도 스스로 예. 개혁하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봤을 때 그닥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재킷을 들고 막 퍼포먼스도 하고요. 예, 뭐 먼지를 톡하는 털고 모습도 뭐 일단, 보였는데 그 쇼라고 보세요. 뭐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또 예. 말씀해 주셔야죠. 어떻게? 이거는 좀 짠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근데 뭐 일종의 뭐 이제 그 총장이 예. 보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 시간에 나왔는데요. 예.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게 문재인 정부기에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검찰총장이 국회 합의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하는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네, 네. 하지만은 이거는 국민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한 검찰의 그 무소 불위의 권한.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검찰과 그러니까 법무부와 행안부, 청와대가 같이 합의문을 6월에 발표해놓고 국회가 지금까지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하니까 또 경찰이 재반박하고 그렇죠. 또 청와대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이제 몇 번 올리시면서 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시고 네. 뭐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좀 정부 내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은 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하고요. 검찰이 특히나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앞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국회에서 더 논의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기간 동안에 정부는 합의안을 만들어서 다시 국회 와서 설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마치 이제 검찰 입장 따로 경찰 입장 따로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뭐 국회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 내에서 조율해 오면은 얼마든지 국회에서는 네.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것이 문재인 정부기에 가능하다. 이 말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예. 이 검경 사이의 갈등, 뭐 또 청와대 이야기, 또 여당 이야기, 백가쟁명식인데 이걸 좀 조율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최소한 말씀입니다. 정부는 단일안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이배 의원님 안으로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올렸습니다. 예. 근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최이배 의원님 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네. 있는데 문무일 총장은 뭘 문제 삼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것을 이번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좀 분리하자. 예.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수사 권한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예. 경찰에 좀 넘겨주고 여기는 기소 권한만 갖자라는 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원님이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면 원님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본인이 수사하고 네. 본인이 판단까지 해요. 판단해서 다 판결까지 하지 않습니까? 본장 쳐라. 뭐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옛날의 상황이라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네. 수사권, 기소권 그런 사법권을 다 분리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권한이 누구한테 독점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또 준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수사 권한에 대한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버닝썬 사건 같은 것이 예. 경찰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수사를 했는데 그걸 경찰이 덮어버리고 불기소 처분해서 끝났다. 네. 그러면 경찰은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럼 경찰은 이제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수사를 개시한 사람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는 사람이 같으면 안 된다. 이걸 분리해야 된다. 네네. 라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의 경찰에게 너무 많이 권한을 준 것은 좀 더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네. 뭐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발의한 안에는 이후에 그 재정 신청을 하거나 또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고발인이 네. 불기소됐을 때 이게 왜 불기소냐라고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뭐 재수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거든요. 근데 예. 이거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면은 뭐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인하게 살자님. 네. 문무일 검찰총장 사또가 되고 싶은 모양이네요. 예,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자,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네. 원래 이제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에 있었는데 오신환 의원이 근데 사보임 됐죠. 김관영 전 원내대표에 의해서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최이배 의원께서 들어가셨는데 오신환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개특위 자진해서 사임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셨고 임재훈 의원과 함께 동시에 사개특위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사실은 뭐 예. 최이배 의원께서 하여간 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 모습은
그런 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또 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로 들어가면은 기존에 합의했던 패스트트랙 또 이거 뭐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오신환 대표도 밝히셨는데 뭐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올라간 법안들 자체가 뭐 예. 철회되거나 뒤집어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하셨고 예.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때부터 이게 한국당이 같이 그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렸던 거고 네. 이렇게 패스트트랙 가는 거는 한국당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거는 뭐 이미 여야 모두 다 공이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법안 논의는 진행을 하고요. 예. 혹시 뭐 그 과정에서 합의안이 안 만들어지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하기 때문에 예. 뭐 패스트트랙이 좌절된다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사보임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당내에서 뭐 기존의 사보임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당의 화합을 위해서 예.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연결되는 현안인데요. 바른미래당 리더십과 관련해서 예.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예,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바른미래당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당 대표를 상대로 해서 원내대표가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흔치 않은 예. 장면인데요. 예. 오늘 3시 반에 손학규 대표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네.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사퇴에 처음 그 논의가 시작된 게 지난 보궐선거에서 네. 우리 당 후보가 너무 낮은 지지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하태경 의원님 등 3명이 이제 네. 반발을 했던 건데요. 그때 예. 당시만 해도 뭐 그게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수긍하지 않았고 네. 근데 다만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뭐 사부인 문제와 얽혀지면서 이제 논의가 복잡하게 됐는데 아무튼 손학규 대표가 사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 현재 그 당의 수습을 위해서 김관영 대표가 사퇴를 하고 아무튼 오신환 신규 신임 원내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충분히 당내의 어떤 그 내용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대표가 사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거부했고요. 예. 이 앞으로 더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우려됐던 게 네. 당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당과의 연대나 통합 이런 것들을 우려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네. 지난번 김관영 전 대표가 이제 자진사임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네. 다른 당과의 통합은 없다, 네. 연대도 없다라고 자강 선언을 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당의 손학규 대표에 대한 그 사퇴 문제는 당내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할 겁니다. 특히나 우리 당이 중도 개혁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로 예. 뭐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도록 혁신위도 구성을 하고 예. 당내 혁신도 이끌어내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강을 얘기했습니다만 예. 바른미래당 앞날이 불투명해 보인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예. 나와서요. 안철수, 유승민 두 바른미래당을 만든 주역들 간판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예측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예측이 있어서 네. 저희가 연대나 통합이 없다라는 거를 선언을 한 거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승민 전 대표도 있는 자리에서 모든 의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네. 그 카메라 앞에서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까지 정치라는 쳤고. 게 생물이고 예. 또 1년이나 그러니까 이제 남으면서 박지원 대표님은 항상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예. 계속 뭐 흔들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예. 말씀하시는데 예. 박지원 대표님 말씀대로 당이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 당 내에 네. 그 많은 모든 의원들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애청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K캔님 바른미래당 내년 총선 몇 석 정도 예상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봐달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선거 제도가 개혁이 되면 그래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져서 된다면은 저희가 지금의 과거에 얻었던 득표를 다시금 찾겠다고 노력한다면 예. 뭐 50석 이상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뭐 예상을 하는데 네. 뭐 이거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뭐 목표치를 갖고 있다는 예. 말씀이고요. 최이배 의원님 하면은 또 재벌 개혁에 아주 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예. 하셨고요. 어떻게 바른미래당이 맞으세요? 뭐 저는 지금까지 시민운동 하면서도 네네.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는 것을 해왔고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어떤 중도 개혁이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민생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뭐 충분히 같이 동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기본적으로 또 이 새누리당에서 오신 분도 있고, 물론 있죠. 뭐 또 국민의당의 간판이었던 안철수 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재벌 개혁 철학에 있어서는 좀 최이배 의원과 결이 다르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2012년에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요, 네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불공정 문제나 재벌들의 그런 이제 갑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개혁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국민의당 만들 때 네. 했고 그 여러 가지 정강 정책이나 당내 정책을 또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른미래당 지금 내에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들은 이 유승민, 안철수 이 두 분, 간판이 되는 이 두 분이 다시 당 리더십을 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결국은 좀 정치 공학적인 계산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의석을 더 많이 얻으려면 결국 당의 가장 큰 자산이고 뭐 대권 후보인 네.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가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다만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가치들, 중도 개혁 정당의 가치, 그다음에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가치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설파하고 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내용이 없이 얼굴만 가지고서 선거를 치른다면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가치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질문을 했는데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와 함께 돌발 상황 여파를 받는 곳이 많은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짧게 밀리고 있고 부산 방향은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일 쪽으로도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면서 부근 2km 구간에서 속도 못 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안산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서안산 하들목을 지나서부터 2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새마을 부근 3km 정체는 작업 때문이고요. 이후로 동서안에서 광교터널과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에서 수원까지는 13km 긴 정체 구간이 있는데요. 이 사이 동탄 분기점에서 기흥 동탄까지 5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 가서 신갈 분기점에서 죽전 사이와 판교 분기점 일대로 막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느리게 이동합니다.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영동대교로 이어지는 성수분기점 연결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처리는 방금 전에 끝났지만 견인 작업으로 군자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서 오십시오. 내의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눈부신 5월 또 중간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나저나 김갑수 평론가님, 네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여러 인터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짧게 말하면 오해만 불러일으키는데 뭐 일단 이런 각도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여러 견해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네. 뭐냐면 예. 법이 중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국민들이 판단한 사실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공직자들 뭐 도지사가 됐건 또 네. 어떤 뭐 국회의원이 됐건 그를 모함하거나 그를 어떻게든 저 구렁텅이를 몰아 넣으려고 해서 이런저런 책략으로 해서 함부로 떨군다면 네. 국민들이 선택해서 어떤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마구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에 준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앞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선 행보하지 마시라. 지금껏 해왔던 것과 똑같이 네. 경기도정에 전념하고 거기서 성과를 냈을 때 국민들이 더 눈길을 주고 또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네네. 지금 이재명 지사 말고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차기에 높은 사람이 이낙연 총리잖아요.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총리로서 역할 수행을 잘해서 그런 거고 네. 또 야당 지지율이 높은 분도 그쪽 진영의 어떤 주목도나 결집도를 높여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지사도 지금 자신의 역할 그러니까 경기지사로서의 성과를 내는 역할을 하면서 판단을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네, 거지. 수업 시간 됐습니다. 아 지금 우리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군요. 자, 매주 반복되는 야단 치는 정선택 교수. 어느새 차인벨이 울렸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중요한 책인데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아이고 중요한 현안이라서 또 여쭤봤습니다. 네. 예, 오늘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최초로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골랐습니다. 황석영 보통 작가의 줄여서 넘어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네. 과거에. 네. 1985년에 초판본이 나왔습니다. 85년 네, 그 전두환 정권 네. 중반기. 예. 그 어목했던 시절에 초판이 나왔는데 재작년 2017년에 새로운 그 자료들, 증언들을 총합해서 새롭게 펴냈습니다. 그렇군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네. 잠깐 딴 얘기 하나만 하면요. 네. 85년도 같으면 그 무서운 군사 통치 시절에 네. 어떻게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광주의 기억자도 얘기 못했던 때 아닙니까? 예. 예. 근데 하나 이제 모르는 게 사람들은 다 정의감이 있어서요. 이런 책을 내려고 그러면 인쇄소에서 몰래 도와주고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눈물겹게 기억하는 게 과거에 우리나라의 선지자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렇죠. 많이들 모를 텐데 예. 그분을 처절하게 비방하는 정말 끔찍한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전국 서적상 연합회들이 모여갖고요. 예. 자율적으로 회의를 우리는 안 판다. 그래서 그 책이 없어졌습니다. 뭐 함석헌 선생한테 뭐 추문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온갖 비방을 저는 그 책을 읽었거든요. 예. 온갖 비방을 다 담은 책인데 네.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책을 판매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안 팔아 이래갖고 그렇게 옳은 일에 뜻이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엔 정말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소위 불온서적이라고 지금 그 시절에 말한 것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 책 역시 85년에는 뭐 그 엄혹한 검열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죠. 서적을 다 검열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출간되자마자 이 사찰 당국이 그 2만 권을 찍었다 그러는데 2만 권을 통째로 압수했습니다. 이 황석영 기록한 황석영과 그 당시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풀빛이었는데요. 네네. 풀빛 사장 그 나병식 사장이 연행돼 버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판 디자인, 표지 디자인도 못한 상태에서 이 배포됐어요 시중에. 그게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습니다. 아니 그 앞수했다면서요? 따로 찍어갖고 따로 찍어서 네. 껍데기 없이 껍데기 없이. 날것으로. 이게 입소문으로 이 그 대학가 서점, 요즘 대학가 서점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대학가 서점에 쫙 퍼지면서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광주의 진실이 아름아름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졌다는 네, 얘기네요. 특히 대학생들 아니, 대학가에 이제 그 네. 필름이 많이 다녔어요. 광주 그 영화에도 나온 힌츠베터 예. 씨가 기록한 영상물하고 일본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제 몰래 상영회를 많이 했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진실이 번져 나갔고요. 네. 이거 막을 수가 없었겠네요. 뭐 이렇게 뭐 서로 사겠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 막는다고 한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자, 이 책의 이게 저자 얘기를 하셔야지. 네. 이 책의 저자. 황석영. 네, 이 책에 왜 어떻게 질문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진행 본능. 제가 너무 떠드니까 다른 말씀 전에 갑자기 가만히 계셔갖고 우리 같이 놉시다 하고. 예. 처음에 황석영 선생 혼자 기록했던 거고요. 예. 85년도에는 예. 2017년 판은 이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세 분이 함께 지었습니다. 네. 그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 앞에서 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자, 이 5.18의 진실을 담은 책인데 어떻습니까? 5.18을 다룬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 음악, 뭐 두루두루 많은 네. 예술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또 맞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은유적인,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 광주의 그 진실을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뭐 다위섬 같은 노래, 생명인가요? 조용필의 생명. 예. 아 조용필의 생명도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군요. 예, 예. 그건 몰랐어요. 예. 네. 다시 가겠습니다. 문학부터 말씀드리고요. 네네. 영화는 우리 영화는 제가 얘기 드릴게요. 네, 김곽선 전공이니까 하시고 문학 중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가장 먼저 알린 작품은 윤정모의 밤길입니다. 예. 1985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같은 해에 나왔죠. 예. 그리고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 송기숙 선생의 5월의 미소, 네. 정찬의 완전한 영혼 아주 많은데요. 그리고 영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꽃잎이라는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작이 최윤의 저기 한 점 소리 없이 꽃잎이 지고 이정현 씨가 그 주연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아시군요. 그리고 광주 그 민주항쟁의 일련의 과정을 실록처럼 펼쳐 보여준 소설이 그 대하 소설 봄날. 이거 임철우의 작품이죠. 네. 뭐 임철우 선생은 지속적으로 광주 문제를 소설로 형성하기 위해서 애써온 분입니다. 그리고 한승원의 어둠꽃도 있고요. 그분 따님이 한강 작가.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모르는 게 없는 모르는 게 김용민 씨. 없어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당구 풍월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뜻이. 예. 그리고 최근 작품은 권여선의 레가토 그리고 우리 한강의 소년이 온다 등등 일일이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아주 많고요. 그리고 시는 뭐 이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근데 광주에 관련 5.18에 관련된 이제 소설 소개해 주시는데 예. 그 작가들이요. 윤정모, 문순태, 송기숙, 정찬, 최윤, 임철우, 한승원, 한강 이런 분들이요. 시인 소설가 시대가 지났다라는 게 새삼 느껴지는 게 이 과거에는 이런 분들 이름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네, 자연스럽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웬만하면 다 알고 그의 책을 읽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소설가가 누구죠? 그러면 아마 탁 막힐걸요. 네, 참. 자, 영화로 넘어가겠는데요. 예.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처음에 1990년에 만들어진 게 이 5.18 관련 첫 번째 영화는 저예산 영화에서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35mm 필름으로 찍은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인데. 이게 그 광주 소재로 한 첫 번째 작품. 그러니까 1990년에 나왔다는 의미는 얼마나 이게 힘들었던가. 왜냐하면 1987년에 소위 이 10월 대투쟁과 더불어 재반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도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또 광주의 그 시민들이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기억을 복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네. 그런데 영화로 만들어진 이어지는 작품 제가 이제 명단을 쭉 읊어볼게요. 장선우 감독의 꽃잎,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김지훈 감독의 화려한 휴가, 그리고 조근현 감독의 26년, 그리고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까지. 뭐 공통점 느껴지는 거 없어요?
꽃잎부터 택시 운전사까지 박하사탕 화려한 휴가 26년 택시 운전사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그리고 굉장히 제가 슬프고 다 본 고통스러워. 영화입니다. 다 보셨죠? 다 본 영화입니다. 또 어떤 영화는 이 중에 아마 1,000만 육박한 택시 운전사가 1,000만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네. 어마어마하게 그랬죠. 대중에게 관심을 받고 많이들 봤다는 사실이에요. 광주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5.18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 영화들이 이 기억과 상상을 통해서 펼쳐 보여준 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요즘 증언으로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아주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저는 그게 있어요. 참 놀랐습니다. 예. 뭐 편의대 얘기나 그 기획된 시나리오나 이런 얘기들이 영화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전리품처럼 그렇죠. 광주의 여성들을 이렇게 네. 폭력을 가했던. 네. 참. 저는 이건 기획에 의해서 즉 특정 지역을 어떻게 유리나무로 해서 나머지 지역이 한 덩어리를 뭉치게 하는 네. 기획된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을 내란에 가까운 행태를 조장함으로 해서 군부의 집권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획이라는 얘기를 네. 뭐 나는 알아서 얘기하면 참 웃기지만 네. 전 초기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얘기인데 예. 현장을 아는 분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요즘 또 문건으로도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밀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좀 더 분명하게 알려질 것이라고들 하네요. 네네. 음악도 아주 많은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클래식 쪽에서 보자면은 윤희상 선생이 1981년에 네. 독일에서 작곡한 광주의 영혼이라는 대작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차사의 5월의 노래 1. 5월의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 네네. 하나가 5월의 노래 1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그 미셸 폴라네프의 누가 끼어 띠마 그랑마망을 번안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네. 나중에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은유적으로 노래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신영원의 불시도 아마 그런 맥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제가 않습니다. 모르는 걸 참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신영원 씨라면 그럴 법한 게 신영원 씨의 거의 모든 노래를 저 양반이 한돌 씨가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돌 그 형이 굉장히 사회 의식이 있는 음악을 하는 분이어서 그렇죠. 예. 그 저기 뭐 홀로아리랑도 만드시고 그리고 터라는 노래도 만드시고. 참고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 그래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진짜로 죽을 뻔한 거를 건져준 그 형이 좀 그럴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자,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책으로 예. 자 그럼 책으로 돌아가서 너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아니 1985년에 만든 게 왜 다시 2017년에 이 증보판이 나온 겁니까? 예, 전면 개정판입니다. 전면 개정판. 그러니까 증보판 정도가 아니고 예. 85년 판본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그 발굴된 자료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공개된 문서들 그리고 새로운 증언들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 주도 아주 상세하게 달았고요. 예. 그 이번에 증언하신 허정환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허정환 씨 얘기까지도 다 담아냈습니다. 기록들을 통해서. 네네. 네, 먼저 잠깐 앞으로 들어가면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제목은 이 문병란 시인의 부활의 노래에서 따온 건데요. 네. 이 부활의 노래가 바로 그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이었던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 결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낭독했던 시입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구절을 따왔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영혼 결혼식을 또 기념하는 의미의 노래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책 속 구절로 한번 좀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네, 이 책은 그 광주 민주화운동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 중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광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꼭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이 너무나 이 분노할 만한 얘기들이 많아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문학적으로 이 무장한 사람들이니까 이 문학적 그 감수성이 호소할 만한 구절 두 구절만 골랐습니다. 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외침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는데요. 5월 20일 광주 민주화운동은 정확히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5월 20일 이제 본격적인 사격이 시작되기 직전이죠. 네. 여기에 용달차에 매달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네. 계엄군 아저씨,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경찰 아저씨, 당신들은 우리 편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청 광장을 잠시만 비켜주시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광주를 지킵시다. 이렇게 이어지는 방송이 있고요. 예. 또 하나가 5월 27일 새벽 3시 50분쯤 이제 마지막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입니다. 예. 옥상에 도청 옥상의 고성능 스피커에서 들리는 그 5.18 삼킴의 원고를 읽는 박영순의 목소리입니다. 네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이 문장하고 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 문장 사이에 왜 이렇게 큰 강이 보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고립된 섬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때 유언비어이긴 했겠지만 그리고 생각하면 약간 이상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달 조금만 더 버티면 미군이 항공모함을 보내갖고 여기를 구원한다 그 소문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믿었어요. 그거를 믿었는데 뭐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애초부터 뭐 이미 그 미군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광주에서 이런 무도한 성폭행이 있었고 학살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보고받았는데 액션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네, 우리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봐야겠죠. 네네네. 정말 5.18 당시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언론이 진실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책에 소개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중앙신문들이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게 21일부터인데요. 광주를 폭도의 도시로 묘사하고요. 유언비어와 지역 감정의 사태를 악화시켰고 공공건물과 차량이 파손됐다고 강조합니다. 예. 그러면서 계엄군이 피해자인 양 보도를 하죠. 네, 그렇죠. 이 유언비어와 지역 감정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건 기획됐다는 게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 방송하는 곳이 KBS지만 KBS, MBC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예.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KBS와 MBC를 불질렀어요. MBC를 불태웠죠. 네. 여기 신문들 특히 조선일보 1980년 5월 25일째 사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참 지금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난파 간첩들이 지역 감정을 촉발시키는 등 갖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면서 계엄 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고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논조도 비슷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광주를 폭도에 의해 장악된 무법천지의 무정부 상태로 묘사했다 그러는데 계엄군이 빠진 상태에서 광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뭐랄까 공동의 삶, 공동체의 삶이 그대로 부활한 그런 뭐 곳이었다고 늘 증언을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KBS 광주 방송 총국도 불탔어요. 광주 MBC만 불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네, 김갑수 선생님 틀리셨습니다. 네. 이건 제가 전공입니다. 방송 미디어 쪽은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진실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각종 문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슨 뭐 북한군 개입설이니 이런 거기에 소리들이 나오고 대해서 있어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올해가 이제 39주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5.18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따뜻하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네. 이런 일이 있었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살벌한 거예요. 완전히 뭐 과거사를 예컨대 이런 거죠. 한 100년쯤 지났는데 사료가 다 없어져 갖고 어쩌다 보니까 이 한반도 어느 땅에서 1980년에 이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대더라 이것을 전두환 회고록으로 사료를 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뒤에 엎으려는 시도가 있는데 오늘 책 소개와 연관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이제 한국의 현대사를 만든 걸로 가령 이제 동학농민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4.19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5.18
육시방쟁 또 뭐 그다음엔 촛불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일들을 떠올리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읽는 교과서 같은 책들 다양한 이제 서적이 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청소년기나 누구나 보편적으로 한 번쯤 읽고 가는 책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예. 근데 적어도 5.18만은 이 오늘 소개하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특히 이번 개정판을 읽으면 한번 이걸 알겠다 했을 때 전모를 한번 좀 파악하고 그 시기에 느꼈던 그 호흡을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소중한 책인 거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정말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게 급선무고요. 그 진실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분들은 정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들도 정말 그 진실을 고백하고 그 깊은 상처에서 수렁에서 벗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남의 아픔을 헤집고자 할 때는 좀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을 다 파악한 다음에 해도 해야지 잘 모르면서 자기들이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정보만 잘 모르면서가 접하면서. 아니라 매우 잘 알죠. 그래서 왜곡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 서 있는 만들어진 얘기들이 지금도 막 떠돌고 있죠. 네. 자, 김갑수 선생님 추천하신 노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5월의 노래로 우리가 정말 목에 피가 나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이 노래인데 네. 원곡이 바로 미셸 볼라레프의 끼아떼 그랑 마망이라는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 이거 어떤 실화를 배경으로 한 건데 네네. 이거의 번안곡이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